오늘은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와 작업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직 구조와 조직 이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와 작업팀과 팀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도 사회적 체계 속에 하나의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 특히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을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역할이라는 것은 특정 지위에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지위에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 그 지위라는 건 사원, 우리 조직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그 지위에 올랐을 때 그 지위에서 해야만 되는, 기대가 되는 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 역할의 특징은 개인 행동이 아닌 직무 행동을 의미한다. 즉 비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직무에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정 직무와 연계되어서 기대되는 행동들을 또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직무와 연계돼서. 그러니까 그 직급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거는 이제 과업 행동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과업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이 역할을 규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과장은 이래야 돼. 대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할을 규정하기 때문에. 역할 학습은 빠르게 일어난다. 그 지위에 올랐을 때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행동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역할과 직무는 다르다. 한 직무에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할과 직무를 굳이 구분하면 하나의 직무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과 직무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의 형성 과정을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형성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는 특정 직무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기대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지겠죠. 특정 직무에서 적어도 무슨 대리는 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기대라는 게 분명히 생기니까
그런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기대라는 게 형성되게 된다.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기대의 전달,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역할에 대한 지각된 기대, 그 지위에 있는 또는 그 과업을 맡은 사람의 역할을 지각하는 그 지각된 기대가 이제 거기서 형성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실제로 역할 행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일치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변화할 수 있고요. 역할 지각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집단의 기대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집단의 기대와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집단의 기대와 일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일치성 피드백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역할 분화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집단 내 구성원들 간 역할이 다른 정도, 역할이 다른 정도, 이게 역할의 이제 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도라는 거는 뭐 서로 간에 당연히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겠죠. 팀이 있다면 팀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그 과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정도를 역할 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단의 효과적 기능에 필요한 역할들이 구성원들 간에 잘 분화되어 있어야 된다. 잘 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팀이 돌아가려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팀원들 간에 맡은 역할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그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제대로 과업 수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잘 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역할이 다 팀원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팀원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규범이라는 거예요. 집단 구성원들이 사실은 다 이 규범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기대가 바로 규범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의 기대가 공유하고 있는 역할은 특정 직무에서 적절한 행동을 정의하는 반면 규범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 행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것이 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규범이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의무 그리고 당위가 존재한다.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죠. 당위는 뭐뭐 해야 할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와 당위가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규범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내 중요한 행동들일수록 규범이 보다 명확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중요한 행동에 있어서는 규범이 확실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동인데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서로 간에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이 보다 명확해야 된다. 규범은 강제성을 띠고 있죠. 그냥 지켜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과는 좀 다르다. 규정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뭐를 지키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규범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예요. 이렇게 해도 좋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가 규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규범이 공유되는 정도와 위반에 대한 수용성은, 그러니까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그 정도, 즉 얼마나 강하게 공유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수용성, 위반했을 때 얼마나 그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수용성이 집단의 응집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은 규범이 공유되는 정도도 굉장히 강할 테고 위반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반에 대한 어떤 압력도 강하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도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규범 형성 과정을 보면 일단 규범이 정의가 잘 돼야 돼요. 규범의 정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잘 이루어지고 규범이 정의가 되고 잘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시적, 그 다음에 암묵적. 명시적은 어딘가는 분명히 밝혀져 있는 거고 암묵적이라는 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다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 의한 행동이 관찰되어야 되겠죠. 관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규범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되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규범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되게 중요하다. 보상도 따를 수 있고 또 규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죠? 규범을 잘 지키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보상으로서 칭찬이나 관계 유지가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도 굉장히 아주 단단해지겠죠. 증진이 될 거예요. 근데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연히 처벌이 따르고 그 처벌은 바로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고 따돌림이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은
증진하거나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양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규범 위반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집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가 학교 폭력에서 얘기하는 왕따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 친구는 왜 우리랑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튀는 행동을 하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튀는 행동을 하는 게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처벌로서 그 친구는 따돌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체적 위협이나 따돌림이라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 조직 문화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되겠죠. 조직 문화는 또 우리가 뒤에서 한번 다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조직 문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쭉 살펴볼 겁니다. 딜 케네디라는 학자가 정의하기를 아주 심플한 정의를 내렸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방식, 그게 뭐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죠? 행동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공유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조직 문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샤인이라는 학자는 조직 문화란 조직 내에서 외적인 적응과 내적인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의해서 창조 발전되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 가설이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 라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직 문화가 뭐다? 공유된 가치와 그 조직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에요.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샤인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에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또 조직 문화의 특징으로 93년도에 이야기된 내용이 우선 조직 문화는 조직의 설립자로부터 나온다. 조직의 설립자. 그러니까 창업자죠. 뭐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도 있고요. 뭐 동화약품도 꽤 오래됐죠. 근데 제약회사 중에서 또 아마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한양행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창업도 오래됐죠.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창업을 한 제약회사고요. 그 유일한 박사의 그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이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하면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이제 주로 많이 언급하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삼성의 조직 문화로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 바로 조직의 설립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외부 환경에 대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된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하면 또 그 변할 때마다
그 조직에서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조직 문화로 발전이 되어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업원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발전된다. 이것도 종업원들,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직 문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돼 나가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문화를 이루어 나갈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되면 그건 이제 조직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그 기업마다 사실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삼성그룹의 조직 문화와 현대자동차 그룹의 조직 문화, 예전에 이제 현대그룹이었죠. 그리고 LG그룹의 조직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조직 문화라는 게 종업원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조직 문화가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삼성그룹의 조직 문화하고 LG그룹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현대그룹만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것들이 또 SK그룹은 최종건 회장, 최종현 회장,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선대 회장들의 설립자의 그런 창업 이념부터 시작해서 쭉 업무를 할 때도 그 창업자들이 얘기해 놓은 SK 같은 경우는 SKMS라는 선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SKMS라고 해서 일에 대한 그 회장들이 일에 대한 정의와 일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어록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경영관리 시스템처럼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SK그룹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그 나중에 시험까지도,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아무튼 굉장히 그런 구성원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공유 가치를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공유 가치.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핵심은 공유 가치다. 그리고 유인, 선발, 소멸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유인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게 유인이죠. 신입사원 선발할 때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를 명확하게 사실은 다 명시를 해놨고, 그런 것들을 다 그 선발하는 공고에 그리고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의 조직 문화와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와 유사한 성격 그리고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어떤 조직으로 몰려들고 선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몰려든다는 건. 그리고 선발이라는 건 바로 조직에 고용되고 소멸, 조직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를 다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죠. 그죠? 그 절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자기 혼자서 그 엄청나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유 가치라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에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이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관행을 통해 관찰되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막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쳐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관행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또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조직 문화는 곧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문화라는 것은 경영 자원으로서 이제 기업 문화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영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사람, 그다음 자원, 자본, 그죠? Man, material, money, 사람, 자원, 자본, 그리고 정보 및 기업 문화가 경영 자원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건 사람, 자원, 자본이었죠. 조직을 그때 우리가 구성하는 요소로서. 근데 이 기업 문화도 경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자원으로서의 기업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지는, 그죠? 하나로 모아지는, 수렴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 목표를 위해서 종업원의 힘을 수렴한다. 그죠? 수렴. 모아지는 거죠. 한 군데로. 당기는 힘과 당겨지는 힘. 그런 것들이 수렴이 된다. 모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종업원의 동기 향상. 종업원의 동기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문화의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면 자기의 이념과 가치가 되고 또 노력이 종업원 자신의 이상 추구의 의미를 또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 이념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조직, 기업 문화의 이념과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아떨어지면 수용을 하겠죠. 수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치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명령이나 지시 또는 규정이나 절차에 의한 행동 통제가 아니라 기업 문화는 가치관에 의해 행동 영향을 정할 수 있다.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 중요하다라고 그러고 가치관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랑 조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떨어져야겠죠. 일치해야 그 회사에 그 기업 조직에 오래도록 남아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업 문화는 종업원의 행동 지침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행동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행동 불안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업 문화라는 게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 많은 기업들이 그 조직 문화팀, 기업 문화팀 이런 어떤 그 팀을 신설하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의 그런 팀을 신설하고 또 기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에 대한 작업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작업팀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팀 유형을 보면 문제 해결 팀이라는 게 있고요. 창의적인 팀이 있고 전략적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문제 해결 팀이다라고 하면 뭐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나 결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결해야 될 대상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팀이다라고 하면 그런 과제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스크 포스 팀 같은 것들 아니면 그런 것이 아예 부서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팀이 바로 문제 해결 팀이다. 창의적 팀. 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목표를 가지고 주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성과 대안을 탐색한다. 뭐 전략적 팀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의되어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정의되어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의 유형에는 뭐 문제 해결팀,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적 팀은 자율성, 전략적 팀은 분명한 명료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강조를 하는 건 문제 해결팀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적 팀은 가능성과 대안 탐색, 그 수용적 분위기, 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팀 같은 경우는 질병이 통제센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청이 아예 청으로서 이제 승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조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IBM PC팀이다. 이건 예전에 이제 IBM에서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팀이다. 그 다음에 전략적 팀을 또 예를 들면 심장수술팀이다. 이거는 이미 딱 짜여진 그 아주 정형화된 멤버들이 심장수술에 투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전문화된 그런 과업을 수행하겠죠. 역할이 분명해요.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잘 정의된 수행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정확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심장 수술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팀의 유형에는 단순한 유형의 팀과 복잡한 유형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쭉 살펴보시면 특별히 뭐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단순한 유형의 팀은 과업팀, 임시팀, 작업진단팀, 단순 기능팀. 그 다음에 복잡한 유형의 팀은 개선팀, 연구팀, 자율관리팀, 다기능팀.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목적 또는 사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어느 기간이냐에 따라서,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팀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한 유형의 팀과 복잡한 유형의 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과 팀의 차이를 얘기해 놨어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 조직에서도 보면 그 무슨 과가 있고 뭐 그런 어떤 조직의 집단이라는 부분이 많이 예전에는 좀 덩어리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전부 팀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팀으로 조직이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과 팀의 차이도 쭉 살펴보면 이것도 뭐 성과를 이제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이 기여한 결과로 얻어진다. 집단은 각 개인이 기여한 결과로 얻어진다. 집단의 성과는. 팀은 개인의 기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얻어진다. 그러니까 개인이 기여한 걸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팀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부분이 작용돼서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로 인해서 더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집단과 팀의 구분이 되죠. 그리고 결과의 책임이라는 것도 보면 집단에서는 개인 책임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팀에서는 팀원 공동의 책임으로 작용된다. 그리고 목표는 구성원 공동 목표가 존재하는 반면에 팀에서는 팀 공동 목표에 몰입하는 상태. 이거는 뭐 아주 완전히 이렇게 확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공동 목표가 존재하는데 팀에서는 팀 공동 목표에 몰입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팀이 좀 더 몰입하는 정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업 수행할 때 이제 집단에서는 이제 관리적 요구에 이제 부응하는 부분이 작용하고, 팀에서는 팀 스스로 설정한 과업 수행을 하게 된다. 직무 범위는 뭐 잡다한 여러 가지의 직무들을 수행한다. 근데 이제 팀에서는 직무의 범위가 넓은 한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좀 더 포커싱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제 방식은 감독자가 통제권을 행사한다. 팀에서는 팀원들이 상호 통제를 한다. 서로 팀원들끼리 상호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 누구 하나가 좀 처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팀원들이 서로 챙겨주고 또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의 형성과 발전 단계를 보면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형성 단계 1단계는 기본적으로 팀이 형성될 때 우선 리더에 의존하겠지. 아무래도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정보도 되게 없는 상황이죠. 초창기니까 목표 설정하는 단계고 또 상호 탐색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들끼리. 그리고 구성원들의 과업은 이제 방향 설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거고요. 2단계 격동 단계 해서 이제 컨플릭팅이다.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날 수도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단계에서는 어떤 갈등과 견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막 생각의 차이도 생기니까 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겠죠. 서로 자기의 주장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규범과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팀 내에서. 이런 어떤 갈등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가 되고 팀의 구조가 형성되는 뼈대가 이제 갖춰지는 단계다. 격동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3단계가 규범 단계예요. 노밍이다. 응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동료의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서로 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룹 싱킹, 집단 사고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규범과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단계에서는 정보 교환 활발하겠죠. 그리고 결정도 잘 일어나고 팀원들 간의 뜻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단계가 4단계로 마지막에 이제 성과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의 팀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지게 이제 팀워크가 발휘되니까.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요. 역할이 명확해지겠죠. 팀원들 간에.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성과 창출을 해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시너지, 이 시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한 개인이 잘해서 뭐가 잘 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팀원 각자가 다 역할들을 제대로 해주고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아직 내용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팀에서의 의사결정부터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도 계속 보강 수업을 해야 해서
온라인 보강 수업을 제가 올려드리고 대면 보강 시간도 야간에 잡아놨으니까 온라인 보강 시청이 어려운 분들은 대면 보강 시간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